네, 시장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팀장님, 일단 이번 주 미국 대선이 가장 큰 이벤트라고 봐야겠는데요. 상상인증권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슈퍼위크에 대한 전망 참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해리스 후보의 지지도가 다시 빠르게 올라오고 거의 박빙의 승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안심할 수 없고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보다는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상정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계시다. 혹시 주목하고 계시는 경합주가 따로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펜실베니아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지금 주말 사이에 경합주에서 해리스 후보가 4승 2무 1패라는 지금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펜실베니아 경합주에서는 가장 선거인단이 크게 걸려 있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 상황에 있고, 그동안에 트럼프의 우세주라고 판명이 되어 왔었던 아이오와주에서 지금 해리스 후보가 여성 후보자의 지지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양상 속에서 역전을 했다라는, 그리고 격차도 어느 정도 1, 2%가 아닌 3% 이상 차이 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사실 진짜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이번 조사에서는 동률을 기록했었고요. 네. 그동안에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좀 우위를 점했었지만 공화당이 뺏어왔다 라고 봐도 무방한데, 지금 여기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이번에도 빠르게 올라오면서 거의 동률인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와는 조금 다른 점이 양당 모두 사전 투표에 대해서 비토를 하거나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와 본 투표에 대한 그 판명이 사실 예전보다는 좀 어려워진 측면들이 분명히 내재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후보가 좀 더 유리하겠지만 트럼프 후보가 역시나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감안할 때 결과는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될 텐데 워낙 지금 박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시장 변동성은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네. 과거 사례를 저희가 좀 참고해보면 좋겠는데 2016년에는 트럼프, 2020년에 바이든 당선 이후 시장 흐름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4년 전이 좀 더 인상이 깊어야 하는데 네. 4년 전은 팬데믹 당시였고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들이 꾸준히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부드럽게 점진적으로 좀 바뀌었다라면은 시장에 강렬했던 인상은 역시나 8년 전 네. 2016년 11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압도적으로 이기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장에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그때서야 하면서 시장의 색깔이 굉장히 강하게 바뀌었었고요. 가장 핵심 정책은 아무래도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재정 인프라를 통해서 미국의 재정 정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러한 점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미국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로직이었습니다. 여기에 반응을 했었던 자산은 첫 번째로는 달러화가 매우 강해졌었고요. 그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다는 인식이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좀 회복해 가는 국면 속에서 결국에는 이는 미국 증시의 굉장한 호재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달러와 주식이 좋았고 채권 시장이 좀 좋지 않았던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20년에는 팬데믹,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전반적으로 대선에 의한 바이든 현 대통령의 승리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의 8년 전과는 좀 대조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좀 혼조세를 시현했었고, 백신 개발이 가장 화두였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바이오 업종에 좀 이목이 쏠려 있는 동시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특정 업종보다는 전반적인 상승세를 견인했었던 4년 전을 복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뭐 상하원을 어느 당이 차지하는가도 굉장히 뭐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상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섹터별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뭐 시나리오는 굉장히 다양해지겠죠. 그렇지만 공화당의 레드 스윕의 가능성에 굉장히 시장이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요. 현재는 미국 상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한석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하이오의 민주당 의석이 이번에 공화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공화당이 탈환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공화당의 우위로 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하원 의원 선거에서 뉴욕주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부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다시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당의 수입이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뭐 대선 후보의 승리 가능성도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정 정당이 다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나 뭐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이 다 석권을 하는 것보다 공화당이 전부 다 석권을 했을 때 업종에 대한 민감도는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달성에 대한 의지와 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수혜가 좀 집중될 수 있는 금융업, 건설업종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과 마찬가지로 상하원 선거 역시 뚜껑을 좀 열어봐야겠습니다. 두 후보의 정책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는 업종이 있겠지만 뭐 전력 수요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양당 후보의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 여론조사 그리고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대선 결과 참 정치적 변동성이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 주목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투자 전략이라고 한다라면은 결국 특정 정당에 따라서 쏠림이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이나 테마보다는 양당 모두 이에 대한 이견이 크게 없는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한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방금 말씀 주신 전력을 통해서 AI에 대한 투자가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컨센에는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전력 수요라고 함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 재편이 되고 이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인프라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이 위에는 기술을 독점해서 과점 체제로 미국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AI 산업을 리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부, 정당 그리고 산업의 의지가 결부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핵심적으로 중요한 인프라는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력 수요는 이에 의해서 꾸준히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력, 기계 테마의 투자 심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 섹터와 같이 누가 돼도 좀 유망한 섹터들, 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섹터들을 잘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금값이 지속적으로 좀 강세 보여왔고 온스당 뭐 $3,000 전망까지 나왔는데 대선 이후 자산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안전자산의 개념이 상당히 상이해졌었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라면은 엔화, 스위스 프랑, 미 국채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미 달러화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집중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투심에 있어서 안전자산에 대한 분류가 조금 바뀌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 달러에 대한 수요는 미국 중심의 경제 안보 패권주의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이제 금리 차원에서 금리 레벨에 대한 하향 조정이 진행된 이후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좀 높아졌습니다만은 정책적으로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상황들을 결부시켰을 때에는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모두 우하향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요약해 보자라면은 투자 심리에 있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은 가장 핵심은 정치적인 변동성, 불확실성에 근거하겠고요. 또한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명목금리와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면은 금 가격은 꾸준한 강세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값 꾸준히 뭐 강세장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FOMC도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지표, 미국 경제지표도 좀 좋다가 10월 고용보고서 지난 주말에 나온 거 쇼크로 나왔는데 신규 고용이 시장 예상 한 11만 명, 근데 12,000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고용보고서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1.2만 명은 참 보기 힘든 숫자인데 네. 이번에 목도하게 되었고요. 네. 지난주에 나왔었던 3분기 미국 GDP 2.8%, 굉장히 견조한 수준에 있습니다. 네. 미 연준의 빅커스를 한 부분은 경기 위축, 충격의 가능성을 좀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3분기 GDP는 이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지만 10월 미국 고용 지표는 굉장히 쇼크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숫자는 쇼크지만 좀 뜯어볼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져온 부분들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두 개의 허리케인 영향력이 있었겠고요. 또한 좀 산업에 큰 영향, 고용 개수가 높은 보잉사의 파업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업과 날씨의 영향력에 의해서 보통은 이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에 대한 서베이를 15에서 16일 정도 한 달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10일에 그쳐서 상당히 좀 서베이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점 또한 고려한다라면은 고용 지표를 통해서 통화 정책의 유의미한 방향성을 시사하는 점을 크게 해석하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 내부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이 둔화되었는데 이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날씨, 파업, 서베이 등의 기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나마 1만 명 정도 플러스 고용자 수가 증가했던 부분들은 정보 부분에서 약 3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는 부분들이 플러스 증감을 가져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교적 다행인 부분들은 임금 상승률의 급변은 나타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금 4%대 3.9에서 4.0 사이에서 내외를 등락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러한 물가와 임금에 대한 연결고리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 부분 좀 희석시켜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빅컷을 통한 금리 인하보다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물가, 고용, 그리고 시장의 경제활동 참가자들의 실질 급여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게 후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11월 FOMC까지 좀 점진적인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연준은 정부와 뭐 좀 독립적이라고는 하지만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 대통령 시절에도 좀 연준을 향해서 선 넘는 발언들 좀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인사권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만약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연준의 결정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징상 뭐 이 분야 저 분야 가리지 않고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측 불가능성에 기반했을 때는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좀 위축되면서 그에 의해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핵심은 강달러와 미 채권 금리의 상승, 그러니까 채권 가격의 약세를 중점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0월 달에 B컷 금리 인하가 진행되었지만 미국채 금리의 상승과 미국채 수익률 곡선의 가팔라지는 현상인 스티프닝은 이미 발현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될 경우에는 연준에 대한 정책 개입 시도도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들은 있었지만 해임에 대한 법적 권한이 부재하기 때문에 임기가 종료될 때에 타 인물로 교체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 방향성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트럼프가 당선되는 11월 초부터 취임하는 1월까지는 연준의 정책 공백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불확실성 차원에서 좀 불편할 수가 있겠고요. 과거 옐런 전 연준 의장과 파월 현 연준 의장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성 발언을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은 고조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연준의 공백기가 있을 수도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중국 전인대도 열리는데 그간 전방위적인 이제 부양책 발표해 왔는데 이번 중국의 전인대에서는 어떤 점 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까? 네, 딱 3개 정도가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재정 정책, 네. 그리고 그 경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살리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결과가 곧 나올 것이기 네. 때문에 미국과의 대외 관계 설정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먼저 3% 재정 적자율 그리고 지방 정부의 채무 한도 상향 조정. 결국 재정 적자를 얼마나 감내하더라도 경기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발현되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2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 동원 능력을 좀 더 살릴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규제는 상당히 지금 좀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수요에 대한 진작책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급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수요의 실질적인 진작책이기보다는 수요가 들어왔을 때 좀 살릴 수 있는 금융 정책 중심으로 나타났는데 얼마나 유효 수요 진작책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과 미국 모두의 공이 해당되는 상황인데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적이거나 유화적인 관계 설정 의지 또는 뭐 지금과 같이 패권에 대해서 대립되는 모습들은 양안 관계와 함께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핵심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중국 전인대 재정 정책과 부동산 수요 진작책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환율 같은 경우는 한때 1,400원 선까지 좀 위협을 하면서 뉴노멀 시대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다시 뭐 오늘은 1,374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이슈들이 좀 지나고 나면 환율도 안정을 찾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강달러 압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안정을 좀 높아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완화된다라고 해석이 다소 어렵습니다. 네. 결국에는 미국 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정치적과 정치적 결과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그리고 연준의 정책은 이제 중립적인 통화 정책으로 간다라면은 우리 환율의 안정화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정치와 정책에 있어서 지금 정치적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이는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더 스피디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원화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들은 우리와 달러의 관계보다는 달러와 엔화에 대한 관계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엔화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스탠스가 언제 다시 시도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약 9에서 10% 정도의 절상이 나온다라면은 원화 역시나 5에서 7% 정도의 절상을 시도하게 될 경우에는 1,300원 레벨에 근접이 가능하겠습니다. 즉 정치와 정책 그리고 일본 엔화에 대한 복합적인 함수를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원달러 환율 흐름은 정치와 정책, 엔화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상승 전환을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불확실성 좀 제거되면 외국인 수급도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슈퍼위크 통과 과정 중에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겠고요. 변동성이 일정 부분 제어가 된다라면 네. 수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투심, 환경의 변화가 수반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통화 정책과 미 대선의 정치적인 변수 이외에도 우리 수급을 이끌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받쳐준다라면
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한 축인 수출에 대한 확대 모멘텀이 서서히 꺾이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투심에 대한 개선과는 대조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서로 상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급반전하기보다는 투심과 정치적 불확실성의 함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조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실적 모멘텀이 우리 시장 중요한데 수출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하반기 들어 우리 시장이 참 어려웠는데 뭐 11월 그래도 좀 강세장이었다는 게 좀 위안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11월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결국 이제 처음과 끝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도 하단을 다지고 상방 압력을 좀 더 확인하는 그런 국면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보다 더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수 있겠고요. 방향성을 나타낼 것입니다. 거기에 정책적인 연준의 정책발 모멘텀도 금융시장 유동성 개선에는 우호적인 재료라고 판단하고 있고 중국 정부 역시나 이번에 한국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처럼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직간접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긍정적인 재료로 판단이 되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저가 매수세 유입이 비교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투심의 개선 수급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관측이 된다라면은 10월 말 대비해서는 11월 달 상승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긍정 재료도 있다는 점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변동성 많은 시장이고 투자 전략도 간단하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밸류업 지수 지금 뭐 거의 코스피를 조금 하회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연말로 갈수록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질 수 있겠고요. 네. 25년 실적이 개선 기대감이 나오는 바이오, 조선기계, 자본재, 금융, 반도체에 대한 업종 관심은 꾸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미 달러화에 대한 투자 전략과 전반적으로 수익률을 깔고 가기 위해서는 미 국채와 원화 국채에 대한 단기물 중심으로 기대 수익률을 채우고 업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투자 전략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배당주에 좀 주목을 해보고 단기 국채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신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